제가 그 번역가의 새 유형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었잖아요. 근데 찍고 나니까 제 소설 속의 한 인물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들춰봤는데, 이 소설입니다. 이것은 역대급으로 안 팔린 소설인데, 물론 대체로 다 안 팔리지만 그 안 팔리는 와중에서도 섬세하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주 이제 역대급으로 진짜 안 팔린 이제 그런 소설인데, 제가 진짜 늙어 죽을 때가 됐는지 제 소설이 좋아지고, 다시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써둔 원고, 출간에 실패하였거나 뭐 그런, 대부분이 그렇죠. 이제 완성은 했는데 출간에 실패한 그런 원고들도 다시 보니까 뭔가 좀 뭐 예뻐 보이고, 적어도 예쁜 구석이 있고, 약간 좀 측은한 구석도 있고, 뭐 살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원고가 있어요. 네, 장편 두 개인데, 아무튼 그렇고, 이제 이거는 그래도 책으로 이제 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번역가가 나와요. 얘가 이름이 변동님인데 제가 이 소설은 장난을 너무 많이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근데 다른 말로는 좀 지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장난을 많이 쳤으니까. 그러니까 픽션과 기교를 많이 부린 이제 픽션인 건데요. 여기에 이제 그 모비딕이라는 커피숍, 실제로 제가 자주 가는, 거의 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한, 요즘은 딴 데로 옮겼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커피숍에 한동안 못 앉아있게 해가지고 딴 데로 가는 바람에 이제 아예 그냥 거기 위에 주저앉아 버렸는데, 여하튼 이제 거기를 이제 자주 가면서, 그 사장이 나갔지만 아무튼 이제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 거기서 이제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계속 보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이제 인물들도 만들고 이야기도 만들고 이제 했었는데요. 약간의 이제 연작 소설 같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 모비디 커피숍을 왔다 갔다 하는 인물 중에 변동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변동님은 이상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그녀는 이제 나중에 이상이 죽고 나서 화가 김한규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이름을 김향안으로 바꾸게 되는데, 여기 보면 번거지 문청이 나오거든요. 김건우라고. 그 엄마가 저기 뭐야, 이름이 김향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장난을 쳐놓고, 마지막에 김향안하고 변동님이 서로 다 공초거든요. 둘이가 모비디 밭밭에서 이렇게 공존 같이 담배 피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한번 또 병치를 시켜보기도 했고, 저는 되게 그때 즐거웠었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안 읽으셨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여기 보면 이제 이 변동님의 챕터가 4장인데 제목이 송장을 꿈꾸다예요. 이 변동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요가인데, 그 여러 가지 요가 자세를 이제 취하는데 잘하지는 못하지만, 궁극의 자세는 진짜 송장 자세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건데 힘을 이렇게 다 빼는 거. 그래서 그 무용수들 춤추는 거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하는 게 제일 힘들다. 유리가면이란 만화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무용하는 애들 둘이가 이제 경쟁하는 그런 식인데, 그 연극에서도 무용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다시 연극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레 이런 거 배워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자기 몸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몸에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 유리가면에 보면은 홍천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취해야 되는 연극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무 자세인가 이런 거, 이게 제일 힘든데, 여기서 이제 변동님이 꿈꾸는 게 일종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제가 그렇게 가져왔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제가 한창 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30대 한 중반 이쯤에, 그래서 그걸 이제 변동님한테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들어가 보면은 소챕터, 그러니까 짧게 소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1. 어느 인쇄생활자의 하루, 혹은 라스콜리니코프들 망치를 들다 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 변동님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번역가니까 얘가 이제 번역하는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소설이 좀 인기를 끌어가지고, 작가님 이게 정말로 있는 소설인가요? 이런 소설이 정말 러시아 소설이 있으면 좀 번역해 주세요. 이런 식의 뭐 문의가 들어오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도 읽지 않아서 그런 문의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없는 소설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제아버를 패러디해서 이런 소설이 하나 나오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쓸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러시아 작가가 써야 되겠죠. 여기 첫 번째 챕터는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정은이가 죽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지하상가 계단 옆 젊은 미남 번거지 옆에 나란히 앉아 있을 무렵, 그리고 6장의 주인공인 이소율이 둘째 아이를 출산할 무렵, 변동님은 가는 하루와 오는 하루 사이에 끼어 있다. 새벽 2시 창문 너머로 트럭 소리가 들린다. 트럭이 멈추어 서자 묵직한 것이 툭툭 떨어진다. 도둑 고양이가 날카롭고 짧은 비명을 지르며 후다닥 달아난다. 면 무더기의 쓰레기 봉지가 트럭에 실려 떠난다. 정막 속에서 뭔가가 사각대고 바스락거린다. 수위가 빗자루를 들고 텅 빈 쓰레기장을 쓸어내는 소리다. 수위의 몸과 마음의 흐름에 따라 빚을 하는 시간도 조금씩 다르다. 네, 이분은 제가 임신했을 때 이제 이거 제가 이분의 비질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막 새벽 서너 시 막 4, 5시 이렇게. 자, 변동님은 마지막 담배를 거의 필터까지 피우고 불을 끈다. 침대에 눕는 순간에는 어둠이 자욱한 것 같지만 이내 어둠 사이사이를 잠식하는 푸르스름한 빛이 눈을 간지린다. 귀가 간지러운 것은 수위의 비질 소리 탓이다. 곧 찾아줄 것 같던 잠이 또 어디론가 내뺐다. 오늘도 불면에 둔중한 습격이 있으리라. 마지막 담배라고 다짐했으나 또다시 강렬한 흡연의 욕구가 밀려온다. 참자 참자 참자. 목구멍이 건조하다. 번역가인 그녀의 삶도 건조하다. 이제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녀가 이제 전문 번역가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대학에 이제 적을 걸쳐놓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였는데, 아 이제 뭐 조만간 교수가 되면은 뭐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수는 되지 않고, 아씨 강의 진짜 하기 싫어 때려칠 거야 이렇게 이제 하면서도 이제 계속 하던 차에, 그러던 어느 봄학기 맡은 강좌가 정원 미달로 폐강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이 또 안 팔리면 또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는데, 그녀가 도스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번역한 것은 그야말로 착한 마음 순수의 발로였다. 처음에는 체면 치레의 수준으로 팔리던 책이 증세를 거듭하자 신압으로 강의 시수를 줄였다. 그러니까 강사료를 넘어서니까 번역료가 굳이 강의를 많이 할 필요가 이제 없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한두 개 하던 강의마저 이제 폐강.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그녀는 눅진한 번데기 속의 컴컴한 자유, 즉 옥살이와 유용살이 같은 번역에만 몰두했다. 자유라는 죄에 대한 징역이라는 벌, 정령 죄와벌이었다. 죄와벌이 출간되자 직업이 바뀌었다. 마땅한 다른 직업이 없어서, 그리고 번역서가 너무 잘 팔려주어서 번역가가 된 형국이었다. 까라마조프도 잘 팔리는데 죄와벌까지 잘 팔려주니까는 변동님은 인쇄생활자가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금연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하루만 참고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다시 이제 담배를 피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전업 번역가로 이제 가게 되는데, 출판사에서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아버를 패러디 내지는 이제 오마주한 소설이고, 제목은 라스콜리니코프들 망치를 들다입니다. 근데 실제 제아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 알료나를 살해하는데 사용한 흉기는 망치가 아니라 도끼였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망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 내용을 제가 이거 다 상상해서 쓴 거예요. 그냥 제 맘대로 이제 한번 해봤는데,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시차말로 사이코패스다. 여기는 이제 법학도가 아니라 의학도이고, 더욱이 메스가 생명이 외과이기 때문에 의학 용어가 난무하고, 그러니까 번역자는 이건 되게 힘든 거예요. 의학 용어가 많으니까. 그 다음 이거보다도 문제가 더 뭐냐면, 실제 범행 묘사도 나치의 생체 실험 보고서 수준 이상으로 잔인하고 또 혐오스럽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쓰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정신 건강에 너무나도 안 좋은 막 온갖 그런 막 잔인하고 막 자연주의적인 묘사가 넘치고 막 사진 자료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 일본의 막 생체 실험 이런 것들, 그래서 아 이런 거를 그 직접적인 소재로 가져와서 쓰지는 못하겠구나 해서 이제 요런 식의 그림이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메타 텍스트로 요약해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걸로. 그리고 이제 도스옙스키라면은 더러 암시는 했을지라도 직접 묘사하지는 않았던 성범죄가 포르노그래피와 스너프 필름 이상의 과학적 정밀함과 저지스러운 취향을 이제 뽐내면서 전개된다. 이런 미학 노름에 괴상한 소명의식이 개입된다는 것이 놀라운 대목이다. 주인공은 이 모든 행위를 자신과 같은 천재에게 주어진 과업, 즉 신인류 창조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단계, 그러니까 수술 혹은 치료라고 부르고요. 이 신인류가 좀비예요, 좀비.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참고했던 책은 그
조이스 캐롤 오츠의 좀비라는 이제 소설입니다. 그 뒤에 이제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인데 인물들을 이제 다 바꿔요. 소냐는 겉으로는 여성 해방 운동의 최전선에 선 직업 여성인 것처럼 굴지만 실은 포르노그래피 배우이자 섹스 중독자,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음욕에 사로잡힌 그런 여성으로 그려지고, 포르피리는 지능적인 흉악범, 이게 이제 라스콜리니코프인데 이거를 체포해서 실적을 올리고 승질을 꾀하려는 속물로 이렇게 하고, 그는 마침 취조 중이던 또 다른 흉악범, 이게 이제 니콜라이 미콜카인데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쟁자이자 연적이기도 한 경찰서장 니코진 포미치를 교묘하게 살해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마디로 죄와벌 스토리를 제가 이게 되게 재밌었나 봐요. 막 이렇게 뒷박 꼬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쭉 요약을 했어요. 알료나는 어떻고, 예. 한편 원작에서는 일찌감치 살해당하는 전당포 노파 알료나와 리자베타 역시 각각 중증 치매에 걸린 노파와 지적 장애 여성으로서 주인공의 이른바 좀비 컬렉션을 풍요롭게 해준다. 여기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주인공의 가당차는 논리다 해서 이제 이런 직접 인용까지 이제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주인공인 변동님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가면 갈수록 지금 자기가 번역은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이거 너무 잔인하고 너무 적나라하고 묘사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도저히 이대로는 번역을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작가에게 편지를 이제 쓰기로 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내가 빼겠다. 그래도 이제 네 소설이 이러저러한 가치는 있으니까 이러저러한 이제 부분을 빼고 말하자면 일종의 검열을 거쳐가지고 우리말로 이제 옮기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데는 작가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너 생각은 어떠냐 하고 이제 편지를 보내놓은 상태인데 답이 오지 않는 그런 이제 상태고요. 그러고서 이제 변동님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를 계속 번역은 하고 있는데 막 욕지기가 막 치미는 거 일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은 얘가 그 수학 과외를 해요. 의대생이니까. 근데 이제 이 소녀가 있는데 그날 마침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서 나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날 이제 얘를 말하자면 이제 작사를 내려고 이런 고문 도구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하고, 또 러시아는 워낙에 종교 문화의 전통 강하니까 특히 이건 이제 도스옙스키니까 그 크루서파이죠. 진짜 이제 책형에 취하는 이런 십자가 자세로 이제 이 여자애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못된 짓을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를 이제 마취를 시켰다가 얘가 이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또 노래가 나오죠. 그걸 이제 빅토르 체의 이제 혈액형이고, 그녀의 눈을 강타하는 것은 정면의 체경에 비친 알몸의 책형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자신의 몸이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국부를 가려주었던 천조각조차 없다. 이어서 손발에 못을 박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잔인한 수술과 치료가 묘사가 된다. 번역은 고사하고 읽기도 힘들 정도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쓰지 못하고, 그러고 이제 변동님도 이놈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야, 넌 독창적인 천재 연쇄 살인범이 아니라 흔해 빠진 바보거든. 너 같은 놈은 천재 널렸거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기도 분위기를 이제 이렇게 좀 기분을 저기 해야 되니까 산책을 많이 해요. 이제 요가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 비즈라는 수위 아저씨랑 이제 친한데, 수위 아저씨한테 그 말을 듣게 돼요. 무소유라는 책을 쓰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입적하셨대요. 돌아가셨대요. 이렇게. 제가 아마 이거를 구성할 때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변동님이 내가 부산에 가야겠다. 얘가 집이 부산이란 말이에요. 저처럼. 그래서 부산에 가서 무소유를 갖고 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릴 때 무소유를 읽었는데 그 책이 분명히 부산에는 있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찾으러 갑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법정 스님이 이제 입적하시면서 책 다 불태우라고. 그 양반은 되게 이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다 불태우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책이 다 없어지고 본인만 불타서 이렇게 가신 게 아니라 책도 다 태워갖고. 근데 이제 여기 소설 속 주인공 변동님은 그 무소유란 책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찾아서 겸사겸사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